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이렇게 크게 4개로 전개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요건 여기까지 보셨어요. 종류, 두 번째 요건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법률행위 목적 이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거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 그 목적이요.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그 유효 요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이렇게 나눠져요. 첫째, 확정성. 정해져 있냐 이거죠. 확정성 문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출발을 했느냐 이 얘기죠. 이때 확정성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논점은 28페이지에 있는 쌍괄호 2번입니다. 보통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나 금액을 돈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고 하죠. 근데 계약할 때 계약 성립 당시에 즉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준만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 방괄호 1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은요. 계약 체결 시에 꼭 확정할 필요가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을 시켜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방괄호 2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밑줄 그어보실게요. 계약서 쓸 때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뭐만 기준만 정해놓으면 족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시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거기 별표 하나 하실게요. 방괄호 2번에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하고 돈 액수는 계약할 때 꼭 정해야 된다. 안 정해도 된다. 기준만 있으면 된다. 기준. 근데 근로자하고 근로계약할 때 월급 얼마 줄 거냐. 이거 계약서 쓸 때 정해야 되느냐 안 정해도 된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요? 기준만 있으면 된다. 1시간당 2만 원 이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출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하고 돈은 꼭 계약할 때 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반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의 가능성이죠.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성을 가지면 유효.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불능이라고 그러죠. 불능.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불능.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불가능하다.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 이걸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예컨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인 목적물이 불이 나버렸다. 집을 사기로 했는데 그 계약인 목적물이 불 나버리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걸 다룰 거냐 문제가 생기는데 둘로 나눠지죠.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면은 우리는 그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계약서 쓰고 나서요. 계약서 쓰고 나서 건물이 불나버렸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 문제가 불능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은 뭘로 처리해요? 무효로 처리해요. 이건 무효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이 점 조심하셔야 돼요. 불능인데도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즉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 목적물인 건물이요. 불이 나버렸어요. 언제 불 나느냐? 계약서 쓰고 나서.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죠. 그때 그 불난 것이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죠. 그래서 불능은 이렇게 나누어요. 불능은 교재 29페이지에 있는 목적의 가능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불능은 이렇게 나누게 된다.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고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서 쓸 때부터 건물이 멸실된 거 불나버린 거고 이거는 계약서 쓰고 나서 불난 거예요. 다시 원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가령 건물을 A 건물하고 B 건물하고 두 동을 내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10억에. 근데
두동이 불이 나버렸다. 불이. 언제? 계약서 쓸 때. 이미 계약서 쓸 때 불난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때 원시적 불능은 어떻게 다시 쪼개지느냐면 전부 불능하고요. 전부가 불나버렸어요. A동, B동 둘 다 불나버렸어요. 이 펜션을 내가 만약에 20억에 사기로 했는데 다 불나버렸어. 둘 다. 그거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그때는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요 A동만 불나버렸다. 일부만 불나버렸죠. 일부 불능이다. 또는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 부족일 때요. 수량이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면 이때는 유효여요.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이고 그때 성립하는 법원 측이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했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개체과라고 그랬어요. 개체과.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을이 20억에 사기로 했는데 이 불난 거를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냐 이거죠. 잘못한 게 있냐 이거죠. 잘못한 게 있냐. 처음부터 불난 거를 내가 알 수 있었다. 불능인 거를.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죠? 실뢰이익을 배상하죠. 실뢰이익을. 그거를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랬죠. 무효인데도 개체과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개체과 책임이. 자,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따로 보실 거니까 그때 따로 요걸 떼가지고 할게요. 두 번째는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이 부족하다. 요거 하나만 불나버렸다. 요거 하나만. A동만. 그러면 20억에 내가 두 동을 사기로 했는데 하나만 불나버리면 대금 어떻게 하면 되죠? 감액. 계약은 유효고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대금을 뭐합니다? 감액 처리하죠. 감액. 그거는 무슨 책임으로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담보 책임으로. 그래서 이때는 무슨 책임으로?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 대금 깎자. 감액. 20억에 내가 이거 두 개 사기로 했는데 A동이 불나버렸으니까 반만 요만큼만 대금을 깎아버리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일부 불능을 빼버리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줄여가지고.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 부족일 때는 수량이 모자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효인데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다시 후발적 불능은요.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이 건물이 불났어요. 불난 원인이 뭐 때문이냐? 주인 잘못이냐 주인 잘못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갑의 뭐 때문에? 귀책 사유로. 갑의 귀책 사유 때문에 불났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얘 잘못이죠. 주인 잘못 때문에 불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풀어가면 돼요. 얘가 잘못해서 건물을 이 펜션을 넘겨줄지 못하게 된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 두 번째, 쌍방한테요. 쌍방한테 잘못 없이 불이 났어요. 제3자가 여기다 불을 냈다. 아니면 산불이 번져가지고 불나버렸다. 이거는 얘 잘못도 아니요. 얘 잘못도 아니죠.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으로 풀어가면 됐죠. 위험부담으로. 위험부담은 어떻게 하죠? 얘는 못 주게 됐죠. 산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얘 불이 나버렸다. 그럼 얘 잘못 아니고 얘 잘못 아니죠. 그럼 얘는 건물 못 주게 되죠. 그럼 얘는 돈 안 주면 되죠. 쌍방 채무는 대등하게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로. 자, 요 뒷부분은 계약법에서, 요 뒷부분은 모두 어디서? 계약법에서 만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요 부분은. 그래, 요 부분은 계약법에서 전개를 하고 요 앞에까지가 민법 총칙 영역이에요. 무효냐 유효냐를 여기서 따져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되는 거. 불능 중에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되는 거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타켓으로. 불능인데도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는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언제? 계약서 쓰고 나서 불나면.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능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불능의 체계 부분, 이 불능의 체계 부분은 결국 크게 나누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고 세분하면 몇 개죠? 4개로 나눠져요. 2개. 몇 개로? 4개로. 그래서 불능은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책임이 생기는 거죠. 민법의 책임은 모두 묶어서 몇 가지가요? 4개 책임으로 나눠져요. 4개 책임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건 언제요? 원시적 전부불능일 때. 담보 책임은 언제요? 담보 책임은 원시적 수량 부족일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시적 수량 부족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감액으로 풀어가라. 돈 깎자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갑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그래서 민법의 모든 책임은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네 가지 부분이죠. 네 가지 법리죠. 네 가지 법리를 여기서 불능해서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분하면 몇 문제가 시험에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문제까지요. 여기 이렇게. 그 논의의 출발이 바로 불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실게요. 그리고 이 그림은 포스트잇을 만들어 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의 체계가 정리가 되셔야 계약법을 깔끔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이 네 개의 책임의 체계, 이 체계가 아주 비중이 높아요. 출제 비중이. 그 논의가 민법 총칙에는 불능에서 이렇게 출발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이 부분이 계속 시험 타켓이라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거죠. 이때 법규는 뒤로 넘어가 볼까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누는데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하고 뭘로 나눠요? 단속규정으로 나누죠. 그 단속규정 31페이지에 그 부분 별표하실게요. 쌍괄호 4번에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이라는 거는 법을 어겨도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아요.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고 단속의 대상, 벌금만 물게 되죠. 그래서 강행법규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효력규정은 어기면 무효로 되는 거죠. 무효로. 이 법규를 어기게 되면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제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거. 그 다음 부동산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 이것도 어기면 무효죠. 명의신탁 금지 규정 어기면 무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규정? 효력 규정에 이거 어기면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런데 단속 규정은 이걸 어겨도 무효가 아닌 유효이고 벌금만요. 단속 대상으로 벌금만 두드려 맞게 되죠. 그 단속 규정에 속하는 거를 우리 기억하자고요. 거기에 이렇게 세 개를 쓸게요. 세 개. 하나, 둘, 셋. 요걸 써두시면 돼요. 별표. 여기서 기억할 거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단속 규정에 속해서 유효로 되는 거 있다. 법을 어겼는데 법을 어겼어. 그래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취급하는 게 있더라. 단순 암기예요. 세 가지요. 세 가지. 미등기 전매요.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 금지.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거 어기면 유효해요. 벌금만 두드러 맞아요. 벌금만. 그 다음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인하고 의뢰인하고 자기계약. 자기계약 금지 규정. 이거 어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 요거 특히죠. 세 번째가. 요게 지금 최근 판례니까 이거 조심하실게요.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아주 중요한 최근 판례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라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꼽고 싶다.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건드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한 것도 단속 규정. 단속만 돼요. 벌금만 내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이고. 또 단속 규정에 속해서 유효로 되는 거 요거 세 개 기억할게요. 세 개.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같은 맥락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실게요. 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무슨 계약? 자기계약 금지는 효력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라서 어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자, 그 부분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판례요. 판례 31페이지 관련 판례의 그 제목이 이거예요. 중개인하고 의뢰인하고 자기거래.
자기 거래,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공인중개사법 33조 6호 이 취지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으로 본다? 판례는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 어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법성에서 우리가 꼭 정리가 되셔야 될 거를 꼽자. 그러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에 속하는 몇 개? 3개죠. 3개. 이것만 정리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실 거죠. 네 번째 보실 게 법률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자, 이게 민법 몇 조요? 103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법률의 목적의 공정성이죠. 공정성. 그 부분이 민법 104조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이 큰 틀이 여기서 굉장히 전체를 규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지니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책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이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법률의 위에 어디를 보고 계세요? 목적을 공부하고 계세요. 목적의 무슨 요건?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그 유효 요건, 유효가 되려면 법률의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 몇 가지요? 4가지를 관통을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유효가 된다. 유효. 이 내가 5가지요. 5가지를 못 갖추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다. 적법성을 못 갖췄다. 타당성을 못 갖췄다. 공정성을 못 갖췄다. 그러면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을 무슨 요건?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네 번째인 타당성 103조 보실게요. 시험에 제일 나오는데 법률의 목적에서 보통 한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 103조냐 104조냐 이 부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 둘 중에 하나를. 2개를 다 동시에 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를 냈다 그러면 여기를 안 내고 여기를 안 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한다. 아니면 103조하고 관련지어서 이중매매죠. 이 부분을 물어보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전개할 이번 시간의 핵심 테마는 여기죠. 103조. 103조의 유형.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유형이 있죠. 유형.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하고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시험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갑니다. 그럼 103조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103조. 자, 조문 보시면 먼저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이거를 무효로 하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내용이죠.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 이거죠. 계약의 내용. 법률 행위의 내용이죠. 내용이 뭐하면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이거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반사회적 행위. 법률 행위의 내용이 뭐 할 때요?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럼 그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3조가 문제되는 거는 계약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내용을. 자, 요구하고 관련해서 논리적으로요. 이 부분이 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풀어드리면, 자, 우리가 의사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개를 해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먼저 내가 의사를 가져요. 어떤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생각을 속에 품죠.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를 품는다. 품어. 땅을 사야 되겠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그게 동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겠어. 왜? 그래야 월급을 받죠. 그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니까. 그게 동기라고 그런다. 동기, 의사. 그 의사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표출을 해요. 표시를. 그래서 이 의사하고 표시가 법적으로 일치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된 거예요. 이때 이 표시를 어떻게 하면? 허위로 하면
비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표시를 어떻게 하면 허위로 했다. 허위로 의사표시를 했다. 그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예요. 108조에 속하는 허위 표시는 표현을 어떤 의사 표현을 짜고요. 상대방하고 짜고 허위로 했다. 거짓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로 내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을 짜고요. 내 집에다가 짜고 처남하고 짜고 근저당을 내 집에 걸었다. 허위계약이죠. 허위계약. 그럼 이 근저당은 어떻게 한 거죠? 내 처남하고 나하고 짜고 허위로 여기다 작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라서 이거는 무효로 됩니다. 무효. 근데 103조가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103조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표시를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계약에 뭐를 따지는 거예요? 내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문란하게. 내용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야.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거야. 도박을 내용으로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면 이런 거래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103조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단계하고 2단계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것도 무효예요. 여기도 무효예요. 결론은 똑같이 무효로 귀결이 되는데 뭐가 다르냐. 103조로 규제하는 거는 103조로 규제해서 무효로 되는 거는 뭐가? 내용이에요. 내용이 문란한 거. 반사회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내용이 반사회적일 때. 이때만 103조로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용이 아니라 뭐죠? 표시를요. 표시를 허위로 한 것뿐이야.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거는 표시를 허위로 한 것. 그래서 이거는 무효이지만 뭐는 안 해요? 103조에 해당 안 된다.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103조에 해당이 돼도. 무효가 다 똑같은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무효는 똑같지만 내용인즉슨 다르다. 이거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반사회적 행위라서 무효. 첩기약. 도박 이런 거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거. 이거는 103조 위반이다. 반사회적 행위다. 근데 이거는요.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는 표시를요. 표시를 허위로 해서 무효로인 거지. 반사회적 행위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03조가 위치하는 거, 반사회적 행위가 위치하는 거는 내용이죠. 내용을 문제 삼는 거다. 내용이 문란하냐 아니냐.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냐 안 하냐 이걸 논하는 거고 허위 표시는 내용이 아니라 뭐를 해요? 표시만 친구하고 친척하고 짜고 허위로 한 거.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다. 108조죠. 그래서 허위로 부동산에다 근저당을 설정한 거. 이거 근저당 설정한 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시험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가 외부인의 강압에 의해서 동기는 보통 내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저 땅 사야지. 내가 저 집을 사야지. 동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동기가 외압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즉 상대방의 강요로 이루어지면 강요로 부당한 강박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강박으로 증여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증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중요한 세 가지 법리를 지금 도출을 시켜냈어요. 취소의 문제는 뭐가 문제될 때요? 의사 형성 과정에 의사가 뭐 하는 과정? 형성 과정. 이 형성되는 과정에 강압이라는 외압이 있었다. 외압. 강박으로 증여한 거는 그래서 무슨 사유다 이거는? 취소 사유지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거. 103조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는 거예요. 103조로 걸으려면 뭐가요? 내용이죠. 내용이 문란할 때 반사회적일 때 103조로 걸 수 있는 거예요. 무효로. 그런데 말이죠. 의사 형성 과정에 강박으로요. 누군가의 강박으로 뭐를 한 거? 증여를 했다. 강박에 의해서 내가 땅을 증여했다. 이거는 103조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이건 취소의 문제일 뿐이다.
오케이.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지 103조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다. 두 번째. 허위 표시, 즉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다. 왜 걸 수 없다? 표시만 짜고 허위로 한 거지. 세 번째, 103조는 오로지 순전히 뭐하고요? 내용이요. 어떤 계약의 내용이 뭐할 때 반사회적인 비난 가치를 띌 때 이때를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런다. 대표적으로 첩계약이나 도박 같은 거. 첩계약이나 도박이나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척 보면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제시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왜 103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요. 표시를 허위로 했기 때문이지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도출시켜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강박으로 증여한 것도 103조 위반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왜요? 이건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이 부분을 시험에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강박으로 인한 증여. 강박으로 어떤 성립과정에 증여 성립과정에 강압이 있었다. 이거는 취소지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다.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다. 두 가지를 유념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뚫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이걸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20번 정도 나왔거든요. 20번. 왜 그러냐? 왜? 내용이 아니라 표시만 짜고 허위로 한 거니까. 자, 그 부분 강조하고 갑니다. 의의에서요. 의의에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33페이지 가셔서 103조의 객관적 요건 있죠. 객관적 요건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요.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여도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에 의해 반사회적인 조건이 결부된 것. 반사회적인 조건이 껴있으면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효죠. 그 다음 3번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에 의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거기 별표할게요.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러죠. 동기의 불법.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로 합니다. 내가 도박장을 개설하려는 동기를 가슴에 넣고 있었어요. 도박장을 내가 개설해서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이게 동기죠. 근데 동기는 말을 안 하면 외부인은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동기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죠. 이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때는 언제? 외부로 표출될 때. 그게 바로 표시라는 거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에 의해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이때 무효다. 무효. 옆에다 적으세요. 무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판단할 때 이게 법률에 의해 내용이 103조 위반으로 비난을 받을 거냐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뭐를요? 내용을 가지고 따지죠. 내용. 내용이 비난을 받을 정도냐. 두 번째는요.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 껴있냐 이거죠. 불법 조건이. 그럼 이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가 동기가 불법이냐 이거죠. 동기의 불법. 이 세 가지가 반사회적 행위의 비난의 기준이다. 비난의 기준. 103조 위반으로 비난을 하는 기준이 몇 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거기다 적어두실게요. 동그라미하고. 비난의 잣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특히 거기서 방가로 3번에요. 불법 조건이 붙은 거. 이거 무효예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민법 총칙 조건에서 공부를 했어요. 조건 파트에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라는 거. 법률행위 조건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별표하실게요. 자, 그럼 이게 판단 기준 됐고요. 비난의 기준. 그럼 이게 반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때 그 계약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판단의 시기죠. 판단 시기. 이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변하거든요. 가치관념이 변하니까 이 시기를 언제로 잡을 거냐 이거죠. 계약서 쓸 때는 뭐죠? 계약 성립시냐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때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계약서는 2010년에 썼어요. 근데 그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건 2020년이다. 다르죠, 시점이. 그럼 이 계약이 비난을 받는 계약이냐 아니냐는 언제요? 계약 성립할 때.
이때가 기준이지 효력 발생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잣대가 비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계약서 쓸 때 성립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쌍괄호 3번의 판단 시기에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옆에다 뭐라고요? 성립 당시라고 썼습니다. 성립 당시. 뭐가 아니고요? 효력 발생 시 그러면 틀린다 이거죠. 오케이. 이 부분이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전원합의체는 우리 시험에 타켓이 아주 출제 비율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전원합의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만장일치로 합의됐다는 뜻이 아니라 대법관끼리 의견이 상충된다는 거죠. 상충된다. 상충돼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거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거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다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다수견해를 가지고 결론 낸 거를 전원합의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결 견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중요한 맥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맥락이. 그래서 판례는 효력 발생 시가 아니라 성립시로 봅니다. 103조, 104조 공통이죠. 거기다 적으실게요. 103조 위반 여부도 똑같고 104조 위반 여부도 똑같아요. 언제 기준? 계약서 쓸 때. 계약 체결할 때 기준이다. 체결할 때. 이 계약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는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지 효력 발생 시가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쌍괄호 4번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나와 있죠. 유형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범죄하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딱 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가령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대가를 주고 뭐를 하자는 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범죄하고 관련 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되죠. 이거 무효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뒤에 있어요.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충학습에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측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눠 있죠. 시험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반사회적 행위죠. 반사회적 행위에 뭐 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 범죄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두 번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럼 무효예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 아닌 거죠. 무효 아닌 거. 시험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나와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걸 어떻게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모두 골라라라는 거죠. 하나만 고르면 안 되고 다 골라요. 박스로. 여기는 주로 박스형으로 나와. 박스형으로. 모두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유형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이걸 중점적으로 학습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6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금 탐욕을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사회질서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을 한 30개 들어놓죠. 그리고 사고를 내는 거죠. 보험금을 왕창 내가 받아내려고. 이거 보험 질서가 문란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래는 무효. 보험사고 가장이죠. 보험사고 가장. 첫 번째 사건 이름은 무슨 사고? 보험사고를 가장하는 거예요. 1번. 제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가장? 보험사고 가장 사건. 두 번째는요. 변호사 아닌 자. 여기에 밑줄 그어보실게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승소니까 소송에서 이기는 거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죠. 임야라고 쓰시면 돼요.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변호사가 이기면
승소 대가로 땅을 받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비난받지 않는데 누가?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임야 절반을 나한테 넘겨주기로 하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변호사 아닌 자가 거기서 핵심이에요. 저는 이걸 브로커라고 그래요. 브로커 사건이라고 그래요. 변호사 아닌 자는 무슨 사건? 브로커가 승소하면 임야 절반 떼가기로 하는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다. 두 번째는 브로커 사건이라고 쉽게 옆에다 정리할게요. 세 번째,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서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옆에다 3번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손실 보전 약정. 손실을 뭐 해주겠다? 보전해 주겠다는 거죠. 가령 증권회사 직원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돈 여유 자금 있으면 여기 이 항목에 이 종목에다 주식 종목에다 투자 좀 하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던지는 거죠. 어떻게 던지냐면 걱정하지 마, 안심하시고 들어오세요. 투자하십시오. 손실 나면 다 보존해 주겠습니다. 즉 원금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지. 이게 원금 보존해 주겠다. 원금을 보존해 줄 테니까 투자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아니 이게 왜 원금 보존해 주겠다는 약정이 무효냐. 원금이 보존되는 이런 약정을 만약에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증권시장이 왜곡된다. 왜냐? 증권시장의 본질은 위험이 있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금이 늘 보장이 되면 위험이 제로에 수렴하죠. 이런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본질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취급을 해서 무효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원금 보존해 주겠다는 이런 약정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요? 법적으로 무효야 이거.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번째도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청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매도를 하게 한 경우죠. 자, 4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이렇게 씨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땅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기만 안 넘겼어요.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등기 못 넘긴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들이 이 땅을요. 아들이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이때 요 중간에서 이렇게 D한테 또 매매를 또 하게 한 거죠. 이렇게요. 이중 매매를 이중으로 또 하게 한 거죠. 누가요? D가 상속인을 기망했다는 거는 적극가담했다는 거죠. 얘가. 이거 땅 그럼 원래는 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매매 계약을 아버님이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근데 이 D가 얘를 속여가지고 이 매매 계약한 거를 모르도록 해놔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사게 한 거죠. 그럼 얘가 적극가담해서 땅을 사온 거니까 이 매매는 법적으로 무효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번도 무효. 5번째는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는 증언해주면 내가 차비나 일당이나 여비 같은 걸 내가 줄게. 나한테 증언해줘, 증언. 그럼 내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차비나 일당 내가 내줄게. 이거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거죠.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차비가 아니라 증언을 해주면 내가 5천만 원을 줄게. 1,000만 원을 줄게. 이거는 과도한 급부를 주는 거죠. 이럴 때는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를 옆에다 적을게요. 5번째는 뭐라고 적어요? 증언을 해주는 대가죠. 증언 대가로 일당 주는 거는 비난 안 받아.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 과도한 급부예요. 과도한 급부. 시험에도 이 부분에 포인트 맞추면 돼요.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는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증언해줘. 그러면 내가 대가를 얼마 줄게? 얼마 줄 거야? 급부로? 2천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이거는 과도하니까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5번 왼쪽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딱 줄여가지고. 기른 거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요. 증언을 대가로 뭐한 경우 과도한 급부를 약속한 거는 무효다. 그 다음 하나 더 하실게요. 하나 더. 우리 판례는요. 증언해줘. 참고인으로 와서 증언을 해줘. 그런데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줘? 거짓말해줘. 거짓말이라는 건 허위 진술이죠. 이걸 요구한 거는 급부가 많으냐 적으냐를 논하지 않고 무효예요. 여기서 증언은 진실을 말해달라는 거죠. 진실을 말해줘. 그때는 급부가 과도할 때만 무효해 이거는. 근데 여기는요. 거짓말이죠. 거짓 증언해줘 나한테. 참고인한테 이렇게 참고인으로 증언할 때 나한테 어떻게 해줘? 나한테 유리하도록 거짓말 좀 해줘. 거짓말. 허위 진술이죠. 이거는 무조건 무효. 급부가 크냐 마냐 안 따지고 무효다. 그래서 거짓 진술이라는 거죠. 거짓 진술 요거에 유념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두 개 다 시험에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 부분 하나 적을게요. 5번 밑에 요거죠. 무슨 진술? 허위 진술이죠. 허위 진술 대가로 돈 주기로 하는 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안 따져.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무효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 비난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그 다음 6번째는요. 사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가 빠져 있어요.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성공보수약정이에요. 앞에 단어가 편집할 때 빠져 있어서 거기 쓸게요. 형사가 아니라 뭐예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 이거는 뭐라고요? 성공보수약정입니다. 성공보수약정. 형사요, 민사요? 형사사건에서만. 민사에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민사사건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유효야. 유효. 이건 유효고 형사사건에서만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아니 똑같은 성공보수인데 왜 형사하고 민사를 왜 나누는 걸까요? 이건? 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 내가 50억을 주겠다. 변호사한테. 그럼 성공보수 계약을 한 거예요. 이기면 무죄 판결 받게 해주면 내가 이 50억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 사건이에요. 최모 변호사 사건. 예. 현직 부장판사였다가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고 났더니 모 유명한 기업 회장님한테도 의뢰가 들어온 거죠. 나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 50억을 내겠다고. 그럼 이 변호사는 물불을 안 가리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 전직 동료였던 판사하고 줄을 댈 거고 그걸 악용을 해서 무죄 판결을 끄집어낼 그 결과를 낼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도모해야 되는 변호사가 자기 직무상 돈을 탐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공보수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인데 그것이 무슨 사건일 때요? 형사사건일 때는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만 이 성공보수를 돈하고 결부시키는 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상관없고 민사사건은. 따라서 현재 우리 대법원에서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따로 못 받아요. 착수금만. 그죠? 예, 민사사건은 받아도 돼요. 민사사건은. 이기면 나한테 땅 절반 주는 거. 이건 돼요. 브로커는 안 돼요. 그런데 브로커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 끼어들면 안 돼. 왜? 그건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6가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는 6가지만 있는데 시험에는 여기가 깊이 나와서 여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추가를 합니다. 10개까지요. 10개까지 추가를 더 할게요. 7번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 우리 책에 6가지 있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0가지만 딱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번째는요. 과도한 위약벌이죠. 위약벌을 약정한 경우. 가령 도로공사할 때요. 도로공사 같은 광급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중요하거든요. 공사 기간이. 연말까지 그 도로공사를 끝내야 돼요. 착공이 돼서 그때까지 끝나야 도로가 운행이 되죠. 정상적으로. 그때
위약벌 특약을 해요. 위약벌 특약. 만약에 공사를 그때까지 못 끝내면 위약벌로 90억을 물어주기로 한다. 이게 위약벌이에요. 위약했을 때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벌이 과하다.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으로 무효다 이거예요. 적당해야지 벌이 과하다. 그러면 법은 지나치게 과도한 거는 규제를 해요. 비난을 해. 그래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할 때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무효다. 적당히 받아야죠. 적당히. 세상은 적당하게. 그 다음 8번째는요.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뭐한 경우요? 적극가담한 때 적극가담.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뭐한 경우 적극가담하면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다. 자, 그래서 이 이중매매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사례로요. 사례 문제로 집중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뭐한 때 적극가담해야 이게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무효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거를요 확장합니다. 이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면 매매만 이게 이중매매라는 거는 매매를 이중으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매매가 아니라 다른 거 해도 돼요. 가령요 이렇게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 이 건물에 대해서. 이중매매라는 거는 C가 또 매매를 또 했다는 뜻이죠. 이게 이중매매라는 뜻이거든요. 매매를 이중으로 했다 얘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매매라는 건 언제 되는 거죠? 합의로요.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얘하고 합의해놓고 또 합의하는 거죠. 이건 1월 달에. 이거는 5월 달에. 합의할 수 있죠. 이중계약 할 수 있는 거죠. 3중 매매도 돼요. 되죠. 20중 매매도 돼요. 왜요?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이매수인이요. 얘가 늦게 계약했어요. 얘가 먼저 계약했고 1매수자. 얘가 1월 달에 먼저 사기로 했어요. 이 건물을. 사기로 했다 내가 10억이에요. 근데 얘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매수자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얘보다 돈 5억을 더 주겠다는 거죠. 이중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줘요? 얘한테 넘기죠. 이렇게. 이때 이매수자가 어떻게 하면 이미 매매 계약 1월 달에 된 걸 얘가 알았다. 알았으면 악이죠. 악이면은 이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이거는. 그럼 언제만 무효예요? 적극가담하면. 이 늦게 나타난 놈이 적극가담했다. 얘를 꼬셨다 이거죠. 꼬셔가지고 해유해가지고 사면 이때는 무효다.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근데 이미 팔린 거를 알았다. 악일 때는 유효이고 언제만 무효? 적극가담해야만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무효라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말이죠. 얘가 매매가 아니라 얘가 이미 매매하기로 된 이 건물을 얘한테 어떻게 했다? 근저당 설정했다. 팔기로 한 거를 뭐 했다고요? 근저당 설정한 것도 얘가 어떻게 하면 적극가담하면. 적극가담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거 뭘로 봐요? 무효로 봐요. 근저당도. 그래서 이중매매가 매매가 아니라 뭐여도 근저당이어도 요 두 번째 거래가 매매가 아니라 근저당이어도 돼요. 가등기도 돼요. 가등기. 얘가 이미 팔렸어. 아파트 팔린 거를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가등기를요. 가등기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 꼬셔가지고 적극가담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가등기도 무효야. 무효. 왜? 얘가 뭐인 거니까? 적극가담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 매매가 꼭 매매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도 되고 근저당도 되고 가등기도 되고 얘가 어떻게 하면 적극가담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다. 그래서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이미 뭐한 거? 매도된 부동산. 매도된 땅을 부동산을 적극가담해서 뭐한 거? 근저당 설정한 거. 이것도 무효. 적극가담해서 뭐한 거? 근저당 설정한 거. 이게 무효라는 거죠. 이게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 이중매매하고 직결됐어요. 똑같이 같이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적극가담이라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정리하면 같은 맥락으로 압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범죄를죠. 범죄를 대가라는 거. 뭐를 대가로? 범죄. 범죄를 대가라는 계약. 이거 반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그거 무효예요. 예,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밌던 쇼킹한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둘이 산행을 가다가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이분은 나이 많으신 노인이시고 이분은 20살 정도 더 연하세요. 이분이 재력이 풍부해가지고 몇천억대 되시는 분이고 둘이 친해져가지고 썸을 탔어요.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애인 관계가 불륜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여자가. 이게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임신이 돼버렸어요. 이때 여자분은 이분이 이렇게 재력간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재력간지. 공시지가로만 1,000억대가 넘으니까 실제 재산 가치는 몇천억대죠. 골프장하고 부동산이 엄청 많으신 재력가셨던 거죠. 거꾸로 이분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죠. 왜? 임신이 돼버리면 자식관계가 상속관계가 복잡하니까 이분은 전혀 원하지 않았고 이분은 이걸 너무 기뻐한 거죠. 이분만 알았어요. 임신된 거를. 여자니까. 이분은 임신이 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일 있다고 이런 핑계를 대고 몸관리 들어갔습니다. 몸관리를. 4개월 정도 몸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났죠. 나 뭐 했다고? 임신했다고. 이때부터 이 애인 관계는 파탄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는 유산을 시켜라. 여기는 안 된다고. 자, 이쪽은 나 임신된 거 절대 유산 못 시켜. 이쪽에서 그래서 이 애가 출산해버리면 상속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이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유산을 시켜라. 시키면 내가 50억을 주겠다고. 거래를 한 거죠. 이렇게 50억을 주겠다고. 그 내용이 뭐죠? 낙태죠. 낙태. 애를 유산시키는 거 범죄죠. 범죄를 대가로 50억 주기로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돈, 범죄를 대가로 준 돈 50억. 이거 반사회적이죠. 이때 반사회적 행위로 준 돈은 이건 마치 첩에게 준 돈하고 똑같아서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니까 이건. 여기서 문제된 거는 이분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냐 이거죠. 애를 낳겠다고 그러는 거야. 애를 낳겠다고 하는 게 이분이 느끼기는 협박이었다는 거죠. 왜? 내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협박 아니냐 이분이 애를 낳겠다. 임산부가 애를 낳겠다는 것이 이분이 협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 건데 법원에서는 협박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범죄를 대가로 한 거래, 이런 거래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실게요. 10번째. 노름빛이죠. 노름빛. 노름하고 관련된 거 도박이죠. 이거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무효죠. 그죠? 노름빛. 그 다음 11번째.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이 비난받을 때는 언제죠? 밖으로 표출된 때. 이래야 무효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총 11개죠. 11개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들. 그동안 시험에 언급됐던 기출 논점들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간평사 시험에,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논점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11개로. 그럼 우측에 보시면 사회질서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있죠.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보실게요. 여기. 우리 책에 7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10억이면 10억이라고 기재해야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저는 다운계약서라고 그래요. 다운계약서. 근데 판결문에는 다운계약서라고 돼 있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할 때는 이렇게 다운계약서 쓴 거는 탈세 때문이죠. 탈세. 이거는 103조 위반 아니다.
두 번째,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세. 원래 양도세라는 거는 파는 사람, 매도인한테 무는 거죠. 근데 양도세 등 공과금을 누가 또 안는 거? 매수인이 또 안겠다는 거. 이것도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양도세를 누가 인수해요?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거. 이것도 103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쓸게요.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죠. 이것도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왜? A가 B에게, B는 C에게 이렇게 팔았죠. 그럼 원래는 B한테 등기를 걸어야 되는데 등기 안 걸고 직접 하죠. 왜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할까요? 얘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를 할까요? 세금을 안 내려고. 탈세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뭐죠? 탈세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지 내용이 문란한 건 아니다. 법규 위반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거일 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를 뭐 한 거? 신탁하는 거. 부동산의 명의 신탁도 실명법, 법규를 어긴 거지 이것도 103조 위반.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뭐하고요? 탈세하고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가지 그러면 다 탈세죠. 탈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입고로 탈세. 이거는 103조 위반.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네 가지가 한 방으로 확 줄어버릴 수 있네 이렇게요. 다운계약서도 탈세 때문이고 양도세를 인수하는 것도 탈세죠. 중간생략 등기도 세금 안 내려고 한 거죠. 명의신탁도 왜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죠. 이거 다 탈세는 법규 위반이죠. 법규 위반이지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다. 다음 3번 보실게요. 3번 법률 행위 성립과정의 강박. 여기 보실까요? 의사 형성 과정에 강박 있죠. 강박으로 부동산에 증여를 한 거. 이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취소 사유였어요. 취소 사유. 의사 형성 과정에 증여 성립 과정에 증여의 성립 과정에 뭐가 있을 때 강압이 있는 거, 강박이 있는 거. 이거는 취소다.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지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 야, 증여할 때 강박을 한 거잖아. 그럼 취소지. 내용이 문란해야 내용이 반사회적일 때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거는 내용하고 관련 없죠. 이거는 증여 성립할 때 강박이 있었던 거다. 외압이 있었다. 증여의 성립 과정에 국가기관이 강압이 있었다. 이거는 취소로 봐야 된다. 103조로 보면 안 된다. 5번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5번 별세기 할게요. 저희 책에는 쌍괄호 3번으로 돼 있죠. 책에는 쌍괄호 3번, 전원 5번 이렇게. 번호 매깅 요게 달라져 있으니까 요게. 그다음 쌍괄호 4번에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로 뭐한 것? 근저당을 설정한 거. 여기 있잖아. 허위로 근저당 설정은 표시를 허위로 한 거지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다.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 이거는 허위 표시지 103조 위반으로 걸 수 없다. 야, 이거 표시만 짜고 한 거야. 거짓으로. 짜고 거짓으로 고지한 거지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다.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3번, 4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특히 4번은 20번 이상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놓치지 않고 점검이 잘 되셔야 돼요. 그다음 5번은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여기서 부정행위라는 거는 바람피고 걸린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죄 있을 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남편이 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아파트를 증여로 주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증여로 주되 부부관계가 뭐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뭐 할 수 없도록 한 것.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게 아니다. 우리가 부부로 사는 동안 아파트 팔지 마. 이런 약정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게 아니니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6번은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뭐 한 거? 은닉한 거. 비자금 사건이라고 그래요. 비자금을 뭐 한 거? 은닉한 거.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범죄예요. 비자금을 조성한 거. 노태우 씨가 비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각 기업 회장님들한테.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현금 다발을 이렇게 차로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럭째 싣고. 어디로? 청와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범죄지만 그 조성한 돈을 200억을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한테 돈을 이렇게 맡기죠. 맡기는 거, 은닉하는 거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비자금을 만든 거는 불법. 만든 돈을 은행에 넣어 뭐 하는 거? 예치하는 거, 은닉하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다음 8번째. 우리 책에는 7번째죠.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위헌적 공권력 행사죠. 공권력 행사. 거기 밑줄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이 합수부라는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A라는 사람한테 강박을 한 거죠. 이렇게 강박을 협박을 한 거죠. 전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을 해라. 이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면 너를 살려줄게. 이 강박을 한 주체가 누구죠?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합수부라고 하는 누가?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뭐를 한 거예요? 강박을 한 거,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 재산 국가에다 헌납을 하라고. 겁을 먹었겠죠. 잔뜩 겁을 먹고 이분이 국가에다가 증여를 하기로. 증여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거예요. 왜?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전 재산 헌납을 하라는 거죠. 여기다 헌납을 해라. 증여를 해라. 헌납해라. 그럼 강박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국가기관이 이렇게 강박을 했다. 위헌적인 권력 행사를 해서. 그래서 이분이 증여를 한 거는 이게 반사회적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 이 증여는 여기 보세요. 의사 형성 과정에 강박으로 증여가 된 거는 이거는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에 그친다. 취소 사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해서 이분이 증여를 한 거는 이거는 103조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취소 문제일 뿐이다. 취소 문제.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 걸 수 없는 게 이렇게 8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9개. 9개 할게요. 이중매매에서 이매수인이 악의일 때.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무효지만 이중매매에서 이매수인이 뭐일 때? 악의일 때. 적극가담이 아니라 악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매매가 됐다. 이미 매매된 걸 알고 있었다. 그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 다음 10번째.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형사에서는 이게 무효였어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해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제가 유형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0개 한 번 더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탈세하고 관련된 건 4개 한 방에 탈세 관련된 건 4개 줄었어요. 요거 4개 줄여버렸어요. 탈세. 다운계약서도 탈세. 양도세를 또한 인수하는 것도 탈세. 중간생략 등기도 탈세. 세금 안 내려고. 명의신탁도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돼요. 특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 이 부분 강조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03조가 정리가 되시고요. 이제 이어서 쉬었다가 이중매매 사례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